지금 보면은 이제 세계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많이 어렵죠. 그죠? 많이 어려운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가장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예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찰 국가다. 그래서 글로벌, 그러니까 미래 전 세계적으로 같이 경제를 함께 공유하고 어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어떤 패턴이었었거든요. 그죠, 그죠. 그런데 미국 이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죠. 이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자국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든 하겠다. 우방이든 어떤 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경제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졌지만은 누군가가 좋아지면 누군가가 또 피해가 또 오게 돼 있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흥국가라든지 다른 국가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근데 미국이 어떤 경제 패턴을 좀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에서 어떤 어떤 이익주의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미국 어떤 우선주의로 막 바뀌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좀 피해를 보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 스스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 이유, 그 배경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미국에서 오일이 나와요. 그죠? 미국에서 오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중동에서 오일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이라크 또는 중동 국가에서 이제는 그 베네수엘라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기름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기름 채취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독립이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좀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의존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경제적으로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부분들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 오일 가장 많이 발굴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기름을 파서 그 나라의 수급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나라, 중동 국가에 의지를 안 해도 어떻습니까? 에너지로도 독립을 할 수가 있고 국방력으로도 가장 최고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최고죠. 왜냐하면 미국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달러는 뭐냐면 기축통화예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제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제할 때 뭘 기준으로 합니까? 달러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달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달러로 결제를 해서 어떻습니까? 각 자국의 나라랑 화폐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달러를 확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미국이 달러를 미국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미국 화폐를 많이 찍었잖아요.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행한 이 달러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 신흥국가에 들어가고 각 전 세계적으로 나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통화고 결제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은 무한대로 찍어도 달러로 찍어도 이 달러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무한대로 수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달러를 원래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원래 달러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수요는 각 나라별로 끝까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외환보유고를 튼튼하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환보유 옛날에 IMF를 겪으면서 이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IMF를 겪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더 많이 비축을 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이제 많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게 됐고 필요 없는 달러까지도 많이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죠. 지금까지는 맞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달러를 확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달러를 이제 막 이제 찍어 넣었던 이제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이제 풀다 보면은 결국에는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왜냐면 유동량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살아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경기가 조금씩 이제 살아날 모양으로 보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맞죠? 미국이 지금 금리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죠.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를 굳이 우리나라에다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굳이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높은 쪽으로 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어떻습니까? 쏠림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흥국가에 뿌려졌던 이 달러들이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금이 회수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자금 회수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금 회수를 떠나서 자동적으로 돈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있던 그 달러가 있는데 달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겠죠? 주식 투자, 뭐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 이렇게 글로벌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매각이 이루어지고 주식을 팔게 되고 채권을 팔게 되죠. 그러면서 달러를 다시 확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투자를 하려면 자국 화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화폐로 팔아가지고 그 돈 갖다가 달러로 또 바꿔야 되죠.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제는 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러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는 회수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좀 많이 이제 어려움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냐면 미국이 셰일가스가 나오기 시작부터입니다.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셰일가스, 오일이 나오기 때문에 오일이 나온 이후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급자족이 안 됐었지만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중도 국가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이 이 셰일가스를 이동을 해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부국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중동 국가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막 이런 나라로 미국이 경제력, 정치력, 어떤 군사력 이런 게 넘어갔잖아요. 그 왜 넘어갔냐면 세계 경찰 국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기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치력, 군사력을 계속 뻗어 나가다가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군사력, 셰일가스 이런 것들이 오일몬 이런 것들이 다 미국으로 자족이 되다 보니까 굳이 중동 국가에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 자꾸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지들끼리. 옛날에는 가가지고 제어를 해주고 컨트롤 해주다 보니까 세계 경제 질서, 군사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왜냐하면 굳이 거기 가서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알겠어요?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들이 돈을 굳이 써가면서 각 나라의 경찰 국가가 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자국민이죠. 자국민에서 어떻습니까? 기름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죠. 그러니까 제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자국의 국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많다. 거기에 충분하게 공급이 돼도 수요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분들이. 왜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족이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별로 해서 무역을 하는 건데 그게 무역할 때 들어가는 게 관세잖아요. 관세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도 지금 관세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미국에서 만약에 물건을 하나 팔 때 10만 원짜리가 어떤 관세를 올리게 되면 만약에 25% 올리면 10만 원이게 12만 5천 원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12만 5천 원 올라가게 되면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뭘 사니까 미국 제품을 사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제품을 쓰니까 미국이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세금을 낮춰주죠? 세금을 낮춰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외에 있던 나라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미국으로 유턴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던 미국들이 다시 돌아오고, 맞죠? 관세를 갖다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입 제품에다가 관세를 크게 매겨줌으로 해서 자국 그 물건 있잖아요. 거기에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국에서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해외에서 어떻습니까? 투자하면서 들어오게 되고. 왜냐하면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만약에 미국으로 다시 유턴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절약을 해주겠다 이거야.
이게 이 세금을 절약해 주니까 당연히 요때다 하고 어떻습니까? 미국에 나갔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절감된 이 세금을 갖다가 또 어디다 투자합니까? 미국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막 이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돈도 빨려오고 그다음에 경제력, 그다음에 유가 뭐 이런 부분들 자원 부국이면서 모든 것들이 또 군사력도 세계 최강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세계 최강인 게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왜냐하면 달러를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또 자원 부국으로 가장 문제였던 게 이 자원적인 부분인데 자원 부국까지 자원까지 해결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미국으로 집중이 될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으로 모든 게 빨려 들어가니까 당연히 한쪽에서는 피해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맷집이 작은 데부터 체력이 약한 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좀 약소국가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입니까? 신흥국가죠. 신흥국가 위주인데 특히나 가장 타격이 된 게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도 위기의 베네수엘라 이렇게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보면은 사라지지 않는 포퓰리즘 망령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이 나라도 문제였던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남미 국가입니다. 남미 국가에서 선진국의 한 3, 4배 정도 국민 소득이 많았던 나라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지상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 나라에서는 미스 유니버시티라고 여러분들 미인대회 아시나요? 미인대회에서 7번 우승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미인들이 각국 우리나라에서도 미스 코리아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각 나라에서도 미스 코리아를 뽑아서 한 사람씩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 가는 게 미스 유니버시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그죠? 아가씨가 나온 게 어디예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베네수엘라라고 그 나라가 그것도 7번이나 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그 나라가 그쪽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그건 한때 영광입니다. 한때 영광. 그런 이제 베네수엘라가 왜 그런 이제 형국이 있었냐면 베네수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96% 정도가 자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파가지고 나오는 수익 있잖아요. 이제 그게 그 나라의 수익의 전부였었어요. 그 수익에. 그러니까 나머지 뭐 4% 같은 경우는 경제가 돌아가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관광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이제 어떤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나라의 어떤 수익을 받쳐주는 게 한 96%가 어떤 거였냐면 석유였었어, 석유가. 그러니까 석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석유 값이 막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 올라가다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는 돈이 있잖아요. 막 차고 넘치는 거야. 이 부분들이 자원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고 넘치다 보니까 국가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는 국민들은 뭘 원했냐면 그 당시 그 있었던 대통령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을 끌고 있었는데 그 좌파 정권을 끌고 있는 그 우고 차베스라는 대통령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 나오는 자원을 통해서 나오는 어떻습니까? 소득 있잖아요. 그 소득을 통해서 나오는 이 석유 산업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 무상복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상복지를 다 돈을 풀어라. 이게 이제 국민들이 원했던 거고 또 좌파 정권이니까 또 무상복지 또 좋아하잖아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그 돈 갖다가 푸른 거예요. 이 부분들 무상복지로 다 이게 돈을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정권에 이어서 나온 게 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입니다. 똑같아요. 그 좌파 정권인데 그게 이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교육과 의료 쪽에 전 분야에 확장이 돼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무상복지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돈이 막 계속 나가다 보면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계속해서 기름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돈이 흘러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점점점 어떻습니까?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돈이 고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발생하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을 더 걷기 시작한 거야. 이 부분들이. 돈 있는 사람. 왜냐면 어쨌든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써야 되거든요. 하나 줬다 뺐으면은 그 부작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 주면은 또 다음에 2개를 원하고 3개를 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돈을 공짜로 받기 시작하면은 뭐가 있냐면 근로의욕이 감소가 됩니다. 그 부분들이. 그리고 목표가 약해지고 부분들이 왜 가만히 있어도 돈을 받는데 굳이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나중에 일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라 경쟁력이 완전히 체질이 허약해지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허약해진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지금 무상복지니 뭐 이렇게 투자하고 기업들 옥을 재면서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옥을 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겠어요? 안 나가죠. 왜 그러냐면 여기 나라에서는 돈을 벌어봐야 기업을 운영해봤자 어떻습니까? 다 세금을 뜯어 나가니 어떤 기업이 남아서 일하겠냐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어떻습니까?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상위층에 있는 클래스 한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민 갔습니다. 다 떠났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게 그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세금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과하다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그 세금을 누구한테 걷냐면 있는 사람들한테 걷게 돼 있죠. 돈을 많이 기업이라든지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걷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이 크죠. 근데 반발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외로 돈을 자꾸 빼는 겁니다. 해외로 돈을 빼가지고 해외에다가 유학 가고 해외에 어떻습니까? 이민 가고 그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상위 20%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베네수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기업체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주체는 없고 그 다음에 뭐밖에 없습니까? 기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게 된 계기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셰일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저 옛날에 100몇 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셰일가스가 40~50달러면 채굴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배럴당 40~50달러, 배럴당 40~50달러 채굴이 가능하니까 지금 유가가 150달러인데 40~50달러면 되잖아요. 그럼 경쟁력이 안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국에서는 셰일가스를 계속해서 뽑아내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폭락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뭡니까? 베네수엘라가 또 뭐예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컸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출의 거의 80~90%를 어디다 했냐면 미국에다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했는데 팔로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셰일가스가 나오니까 굳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다가 원유를 어떻습니까? 수입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폭락하죠. 왜냐하면 써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분들이. 왜냐하면 복지도 안 되죠. 모든 게 경제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활성화가 안 되죠. 다 세금으로 다 뜯어가니까 여기로 다 넘어갔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경제가 이제는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오늘날에 오는 위기의 베네수엘라가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이제는 폭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물가가 지금 보니면 제가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 화폐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볼리바르 푸에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리바르 이렇게 한마디 약자라면 이제 볼리바르라고 하는데 그 볼리바르 지금 화폐 개혁을 했어요.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10만 분의 1로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볼리바르 푸에르라고 하는 화폐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최저임금이 뭐냐면 39만 볼리바르예요. 39만 볼리바르인데 대통령이 월급이 얼마냐면 300만 볼리바르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두루마리 휴지 4개가 얼마냐면 17만 볼리바르예요. 그 뭐냐면 최저임금 39만 볼리바르인데 두루마리 휴지 4개가 몇만이에요? 17만 볼리바르죠? 17만 볼리바르. 한마디로 해서 1,6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1,600원인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 39만 볼리바르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받는 거예요. 4,000원. 한마디로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은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하면 4,000원 받는 거야. 그 4,000원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두루마리 휴지로 사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제가 깜짝 놀랄 거예요. 대통령 월급이 300만 볼리바르인데 이 돈으로는 통조림 한 캔도 살 수가 없대요. 이 부분들이. 심지어 종이컵에 있는 5개 분량의 쌀 있잖아요. 종이컵에 5개의 쌀 있잖아요. 그 쌀을 사려면은 지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500볼리바르인데 500볼리바르라고 하는 지폐 한 장 있죠. 우리 지폐 1,000원짜리잖아요. 가장 작은 게 500볼리바르인데 그 500볼리바르가 440장이 있어야 쌀
이 종이컵 4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쌀을 사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가마니에다가 돈을 들고 있잖아요. 지폐를 들고 가마니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화폐 가치가 완전히 제로인 거죠. 화폐가 종이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화폐가 쓸데가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이제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은 똑같은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 무상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쓰는 패턴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액면가를 어떻습니까? 낮췄죠. 그 뭐냐면 10만 분의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을 한 겁니다. 뭐냐면 화폐 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화폐 개혁한다고 그랬었죠? 뭐 1000분의 1로 화폐 개혁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화폐 개혁을 한 게 10만 분의 1로 화폐 개혁을 한 거예요. 10만 분. 그러니까 많이 공이 4개잖아요. 공 5개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5개를 지워버리는 10만 분의 1로 이제 화폐 단위를 액면가를 활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의 그 물가 상승률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베네수엘라가 2010년도에 물가가 28%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28%.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는 62%. 한마디로 해서 4년 동안 62%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때 물가가 62% 올라갈 때만 해도 그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많이 이게 데모를 많이 했었어요. 이분들이. 왜냐면 심각하다 이 나라 경제가.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2015년도에 물가가 275배가 올라갔습니다. 너무 심하죠. 이거 275%가 아니라 275배예요.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지금 이거는 이제 퍼센트네요. 2000 단위가 275%니까 2.7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 2016년도에는 70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7배가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1년 단위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나서 2017년도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 얼마가 올라갔냐면 13,800%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13,800%가 올라갔다. 여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 그죠? 그러니까 1000% 올라갔다면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3,800은 138배가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화폐는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 어떤 그 돈을 최저임금 벌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8개도 못 사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된 게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되어버렸고 이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는 고양이들 있잖아요. 개. 이 고양이만 보면 아주 그냥 미쳐버린대요. 왜? 잡아먹으려고. 도둑고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화폐 가치가 이런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일을 해가지고 벌어가는 게 참치 한 캔도 못 사는데 그 한 캔도 못 사는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견뎌내겠냐 이거예요 분들이. 그래서 나오는 게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베네수엘라 사라지지 않는 포퓰리즘 망령 해가지고 대학생 3분의 2 3명 중에 2명은 고국에 등졌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고국 탈출한 국민이 어떻습니까? 지난 3년간에 23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몇만 명도 아니고 230만 명 정도. 알겠어요? 그리고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8% 정도. 물가 상승률은 한 달 사이, 그러니까 8월 대비 지금 8월 한 달 동안 200%가 물가 상승했다. 이분들이 이게 이 엄청난 일들이 어떻습니까? 지상 낙원이었던 이 베네수엘라가 지상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불과 몇 년 만에 있었냐면 5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알겠어요? 5년 동안 이런 어떤 지상 낙원에서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나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저희가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부동산 시작을 했어요. 2002년도 시작을 할 때 뭐였냐면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사실 주월근무라는 게 없었죠, 그죠? 그 당시 없었고 그냥 주 6일 근무제였죠. 그다음 6일도 토요일 날은 오전 근무하고 나갔었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출근했고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이 부분들 요즘처럼 뭐 주 52시간이니 뭐 이런 게 많이 있어 법적으로 막 이렇게 제재를 많이 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는 그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또 나와서 막 일을 할 때는 근로의욕이 대단했었어요.
부분들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정말로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꽉 차서 일할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열광의 도가니였었어요. 그리고 나오지 말라 해도 일요일 날도 와가지고 알아서 돈 버는 거 자기가 와가지고 돈 벌려고 그 근로의욕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한 만큼 돈 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한가득히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정으로 회사가 엄청나게 매출도 이런 규모로 매출액이 15억 이상씩 나왔었어요. 꾸준하게 이 부분들이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점점점 어떻습니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주 52시간이다, 주 5일 근무제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뭐 얼마 이렇게 막 이런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또 집권을 하면서 더욱더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쪽으로. 왜냐하면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냐면 소득 경제 성장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게 소득 경제 성장은 바로 어떤 얘기냐면 이 베네수엘라랑 비슷한 형국이에요. 시적으로. 근데 그 소득 성장의 일환으로 지금은 국가 포용주의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좀 바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근로소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 체질이 되느냐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는데 만약에 그거 이상을 올려버리게 되면 경제 체질이 허약해지죠.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걸 또 법적으로 강요를 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자영업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대기업들은요 돈을 쌓아놓고 일을 해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원래 그렇게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대기업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게 어디입니까? 소상공인들이죠.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 500만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은 뭐냐면 그 시급 얼마 이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급이 조금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그게 조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0몇 %씩 올라가 버리면 자영업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급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급만 올라가면 근로사들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 돈 갖다가 어떻습니까? 소비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냥 이상적인 어떻습니까? 그냥 데이터는 나오죠. 그래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쓰겠지. 맞잖아요. 근데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치킨집 운영하는데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 인건비가 올라가면 어디에 올려야 돼요? 치킨값을 올려야 돼요. 물건값을 올려야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최저임금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올려봐야 물가가 올라가고 나면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물가는 점점점 탄력을 받으면 이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시급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떻습니까? 서민들이 삶이 더욱더 팍팍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자를 수밖에 없고 어떻습니까? 본인이 주인이 직접 운영하죠? 직접 운영하니까 사람 생각해보세요.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한 사람이 운영하게 되면 그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또 안 돼요. 마음대로. 왜냐하면 서비스가 약해지잖아요. 음식점에서 두세 사람이 있어야 바로바로 서비스가 되는데 혼자서 경영을 하려고 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많이 안 온다는 것도 문제는. 그러니까 많이 안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제 폐업이 나오고 우리 여기 보면은 그 상가들 문 닫는 회사 많이 있죠? 이 부분들이 문 닫는 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또 문제는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무상복지 뭐 돈을 막 퍼줍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재원을 굳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돈의 달콤함의 유혹에 빠져있는 국민들은 지금은 순간은 베네수엘라처럼 좋아해요. 그 당시 베네수엘라가 그 어떻습니까? 그 기름 팔아가지고 만든 돈을 갖다가 무상복지를 받을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정말 대통령 정말 잘한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이런 지상천국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정책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나라였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대다수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싫어할 국민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또 돈을 더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문제 시작합니다. 문제는 맞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책이 지금은 그 달콤함에 유혹해서 여러분들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젖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근로의욕이 감퇴가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일을 안 해도 다 나라에서 해주니까 나라에서 해준다고 난리잖아요. 나라에서 의료 다 혜택 주고 뭐 해주고 다 보세요. 근데 그걸 해주면 뭐냐면 그렇게 나라에서 돈을 쓰면 쓸 만큼 있잖아요. 혜택이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잖아요. 혜택이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무상교육 요즘에 고등학교까지 다 해준다 그러죠? 무상교육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호주머니에서 나갈 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에서 배우는 거랑 애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누가 더 잘 배워요, 요즘에? 학원에서 잘 배우지 않아요? 나라에서는 어차피 나라에서 돈 나오잖아요. 나라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큰 책임이 없어요. 이 부분들이 잘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없다고요. 부분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호주머니에서 나온 게 나라인데 그런 생각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깔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응? 그렇게 깔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원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이러다가 국가한테 맡겨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안 되니까 어디다 맡깁니까? 학원으로 가죠. 학원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학원을 갈 수가 없죠 또. 그러니까 이게 무상복지가 좋은 게 아니라 무상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질이 더 떨어진 교육 받게 되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 교육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더 과외하고 더 어떻습니까? 사교육 받고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요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벌써 5학년 때 6학년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구구단 떼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5, 6학년 돼도 구구단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시험을 안 보니까 응? 시험을 안 보니까 도대체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점 시험을 안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학업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배울 사람들은 어차피 어떻습니까? 사교육 써가지고 배우고 요즘에 학원에서는 다 시험 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학원에서 우리 아이도 이제는 5살, 9살짜리인데 학원에서 이제는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학원에서 보는데 학교에서는 시험 안 보고 학원에서는 시험 보더라고요. 매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 기말고사가 있어요. 이분들이 기말고사가 있어서 학원에서는 그 단원을 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마무리를 시켜주는 거야.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부분들이. 근데 학교에서는 시험을 안 본대요. 부분들이. 그거 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안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테스트를 할까? 학교에서는 이 부분들이. 응? 그럼 초등학교 시험 안 보고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 본다 그러나요? 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저도 그랬지만은 시험 안 보면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시험을 안 보면 그때그때 딱 끝내줘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넘어가면 있잖아요. 이제 2년 3년 가면은 전에 건 그냥 몰라요. 부분들이.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놀아라 했는데 누가 놉니까? 그게 논다고 해서? 안 놀아요. 문제는. 응? 아이들이 국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52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국민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일단은 내 가정이 어려운데 무슨 국민의 삶이에요. 오히려 옛날에는 70시간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희망을 가졌죠. 왜냐하면 나머지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나는 빨리 집도 사야 되고 집도 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내가 월세 살잖아요. 월세 살면 전세 살죠. 좀 이따가 전세 살고 집도 장만해야죠. 또 집도 장만해가지고 또 뭐해요? 뭔가 이렇게 집도 넓혀가고 뭔가 어떻습니까?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뭔가 꿈을 가지고 그릴 수 있는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생겨야 되는데 국가에서 다 해주면요.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 젖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안 움직이려고 해요. 게을러져요. 그게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아닙니까? 따라해서 해주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국가가 다 해주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안 해주게 되면 국가가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그게 오늘날의 북한의 실상이에요. 이 부분들이. 원래 이론은요. 있잖아요. 공동으로 벌어가지고 공동분배하자 이거는요. 가장 지상으로 가장 최고 좋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다 그렇게 사회주의 다 무너지고 그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대부분이. 예? 이게 아닌 거예요. 분들이. 우리나라가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우려가 되냐면 점점점 이 무상복지와 이 부분들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많이 확장이 돼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얼어붙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뭡니까? 경제예요. 경제 수출. 맞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일인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주 52시간 뭐 이런 것들 근로의욕이 감퇴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나라는 나라별로 어떻습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저래도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없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아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와 그리고 세금 때문에 뭔가 진행하려면 한 세월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 갑질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하려고 해도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해외로 떠나는 거예요. 해외로. 우리나라 삼성도 본사를 뭐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국가에서 못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좌파 이쪽에 지금 포퓰리즘에 너무 정책이 너무 지금 만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니까 대기업들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은 공짜로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돈을 쟁취해가지고 돈 버는 줄 알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보기에는 돈이 없는 집단 한 50% 70% 너무 좋아요. 그냥 왜냐면 20%가 저 인간들은 저 돈을 다 이제 나라에서 다 몰수해 가니까 얼마나 보기는 좋아요. 희열을 느끼죠.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에 막 쓰죠. 좋다 좋다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응?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 더 많으니까 우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한 80%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 20% 정도는 어떻게 돼요? 내야 되는 사람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베네수엘라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죠? 점점점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한다라고 해요. 이분들. 왜냐면 정권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왜 안 하면 뭐 어떻습니까? 세무조사, 뭐 법치주의 근간으로 해서 법을 잣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검찰 조치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기업들이 무서우니까 어떻습니까? 하죠.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액션은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 어려워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까지 어떻습니까? 크게 벌어졌죠? 앞으로 이 일은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4년도 아직 안 했어요. 앞으로. 그쵸? 앞으로 6, 7년 더 해먹어야 돼요. 4년 후에 또 하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대통령이 한 번 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지면요.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8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을 때 부분들이 지속이 될 텐데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각 나라별로 관세. 우리나라도 벌써부터 직격탄이 오죠. 중국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중국에다 물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미국은 굳이 우리나라 필요 없는 거야. 자체적으로 제조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직격탄이 생기니까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국이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연히 이게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죠. 그나마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먹고 살았죠. 근데 반도체 경기도 당연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내년부터 점점점 어려워지죠. 이 부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지만 포퓰리즘 정책을 피는 나라는 대부분 물가가 올라갑니다. 자,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몇십만 이런 배까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동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보세요. 내년에 점점점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지죠?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복지는 더 늘어나죠? 그럼 어떻습니까? 돈은 쓸 데가 많은데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죠? 그러면 어디로 또 돈을 또 뽑아내야 돼요? 돈이 있는 기업들. 맞죠?
그리고 돈이 있는 자영업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내는 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다 못 이기면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나가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주체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게 되면은 더 소득이 줄어들죠. 포퓰리즘은 더 가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 부분들이 물가가 올라가면 베네수엘라처럼 안 되리란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터키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랑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단순히 베네수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이 얘기를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낫냐? 여러분들 돈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차라리 햄버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떻습니까? 올라갔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갑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분들이. 맞잖아요. 옛날에는 이 돈을 아파트를 5억 주고 샀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억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건 값이 올라간다. 그 뭐냐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가 계속해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금리가 올라갔죠.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국은행 총장은, 이주열 총재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돈을 갖다 뽑아가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다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투자가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잡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압박을 주죠. 금리 올리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러면 금리를 올리라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부터 해서 돈 있는 사람들까지. 그죠? 그러면 어때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뭐냐면 대출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집 살 때 그냥 삽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많은 부분들이 이자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용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죠? 소비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내년에는 더욱더 가세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죠? 낙하산점 떨어지니까 이 문제가 경기에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 금리 올라가면 경제를 발목을 잡습니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기업들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만 가중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투자하고 싶으면 없어지죠? 그럼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맞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베네수엘라 지금 이런 얘기 하지만은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안 되리란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문제는 자, 제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물가가 올라가고 베네수엘라처럼 됐을 때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아니면 물건이에요? 물건이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돈이에요? 금이에요? 금이에요. 왜? 금은 달러하고 같이 연동이 돼요. 맞죠? 돈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돈이에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결국엔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이 물건 값이 좋아집니다. 물건 가치가 좋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우리가 재테크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뭐가 있어요? 부동산. 특히 우리는 토지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앞으로 향후 3, 4년 동안은 토지값이 엄청나게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아파트 규제가 들어갔죠? 아파트 규제가 들어가서 이 부동자금이 있어요. 유동자금 있잖아요. 유동자금은 어디론가 흘러가요. 돈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따라 흘러가죠? 따라 흘러가는데 지금 토지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그쵸? 토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다가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점점 올라가게 되고 점점점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엔 반대로 토지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금값, 이런 어떤 실물 경제, 실물값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게 낫다? 자산을,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어차피 토지하잖아요. 토지하니까 거기다가 개발 가치가 있는 토지에다가 땅에다가 돈을 묻어두는 게 앞으로 향후,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 경제가 혼란한 상태란 말이에요. 앞으로 3년, 5년 후에 어떤 세계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어떨 때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이 현금에 대한 포지션은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부동산에 또는 현물, 뭐 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뭡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토지가 가장 낫다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토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뭡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리디노미네이션 얘기 나오죠? 리디노미네이션이 뭡니까? 액면가액을 줄인다는 거예요. 액면가액을. 지금 1,000원짜리를 1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이 3,700원이었다 합시다. 3,700원이면 3,700원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3,700원이라는 게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3,700원은 40원, 4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순간 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액면을 갖다가 줄인다 하더라도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액면가 줄이고 나서도 물가 상승률이 2배 올라갔다 하잖아요. 200% 지난달에 비해서. 이분들이 액면가를 줄이고 나서 또 폭등합니다. 이 부분들이. 돈에 대한 거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돈 가치는 없어지고 당연히 부동산, 현물 이런 쪽에다가 묻어 두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저렇게 집권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포퓰리즘에 이런 어떤 만연되어 있는 그런 나라일수록 뭐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면 부동산에다가 돈을 묻어 놔야만이 나중에 3년 5년 후에 어떤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거기다가 어차피 투자하는 거는 개발지에다가 묻어두고 기다려라.